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란 신이 내려준 정원에 심은 찬란한 꽃들이 아니겠는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화보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이 꽃들은 우리들에게 프레베르의 인생은 아름답다고 죽도록 말해주고 싶어요. 하고 말하며 꽃들은 죽어간다 라는 시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말해주고 있다. 이 꽃밭에 내가 좋아하는 화가 김점선 씨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눈부신 무지갯빛으로 채색시켜준 사실에 나는 깊이 감사를 드린다. 최인호 지음 꽃밭. 나의 소중한 금생. 요즘 문득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매일 아침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까지 살아온 방법을 모두 잊어버린 사람처럼 하루가 낯설게 다가온다. 인생을 60이 넘을 만큼 살아왔다면 사는 방법에 있어 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들처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군대도 다녀왔다. 남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경험도 해보고 아이도 낳고 키웠다. 식성도 까다로운 편이 아니어서 먹을 만한 음식은 웬만하면 다 먹어보았고 수많은 친구도 사귀고 술도 많이 마셨다. 외국 여행도 남들보다 많이 해서 안 가본 데가 거의 없고 신문에도 이름이 많이 났었다. 어찌된 일인지 화제의 중심에서 멀어진 적이 없어 항상 뉴스의 초점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작가 중 나만큼 글을 많이 쓴 사람도 없을 것이다. 책도 많이 팔렸으며 시쳇말로 돈도 많이 벌었다. 두 아이도 무사히 결혼시켜 부모로서 할 의무도 다 한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갑자기 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법을 모두 잊어버린 사람처럼 어리둥절해지고 당황할 때가 많이 있다.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잠시 뇌에 충격을 받아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돌연 의식을 되찾은 것처럼 하루하루가 낯이 설다. 어쩌다가 아내와 둘이서 자장면을 먹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문득 내가 먹는 자장면이 태어나서 생전 처음 먹는 음식처럼 느껴져서 두려워지기도 한다. 지금까지 먹은 자장면만 해도 아마도 수천 그릇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자장면을 먹고 있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상한 맛을 경험하는 것 같아 어리둥절해지곤 한다. 최근에 경험한 이상한 충격 중에 하나는 수염을 깎으면서였다. 나는 전기 면도기로 수염을 깎는 것보다 항상 날이 선 면도칼로 수염을 깎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면 을에 호텔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수집해오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화장실 거울 앞에는 일회용 면도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수염을 깎다 말고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수염을 깎았는지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한참 동안 면도기를 들고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본 적이 있다. 지금껏 나는 면도기를 들고 항상 수염이 난 방향의 반대쪽으로 깎아왔었다. 그렇게 되면 억센 수염의 뿌리가 날카로운 면도날에 의해서 잔인하게 베어져 나가는 자극적인 쾌감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남몰래 밀도사라는 정육업자가 짐승의 털을 깎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한 스릴감마저 느끼게 한다. 잔인하게 수염을 깎고 나면 턱 근처엔 항상 칼에 베인 상처가 남게 마련이다. 더구나 일회용 면도기들은 조잡하게 만든 물건들이어서 수염을 깎고 나면 항상 입 근처에 상처를 남긴다. 한바탕의 밀도살이 끝난 후 스킨을 바르면 상처로 스며드는 미안수의
강렬한 자극이 느껴진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어제까지 내가 깎아왔던 면도 방법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생전 처음 면도날을 수염이 난 방향을 따라서 결대로 밀어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수염은 마치 익숙한 주부들이 사과 껍질을 나이프로 정교하게 깎듯 부드럽게 깎여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나는 어제까지의 수염 깎는 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60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수염을 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부터 내 입가에는 면도날로 인한 상처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단 말인가? 수염을 깎는 매우 사소한 일상사마저도 나는 제대로 된 방법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떠밀리듯 살아왔음이 아닐 것인가? 요즘은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데 일부러 금주선언을 해서도 아니고 그저 술을 마시는 그 자체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잠이 오지 않으면 을에 한밤중에 일어나 아편 중독자들이 혈관 속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듯 독한 위스키를 잔에 따라 서너 잔씩 들이켜고 잠들곤 했었다. 그러나 최근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집안 구석을 뒤져 위스키병을 찾아낸 후 컵에 가득 술을 따른 후에도 나는 그것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 한때는 나도 애주가였다. 저녁이면 을에 사람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황혼병처럼 해가 어두워지면 술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전해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술을 마시곤 했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컵에 위스키를 따라 놓으면서도 술 마시는 방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게 무엇인가? 나는 위스키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상한 액체 하나가 불쑥 내 앞에 던져진 느낌이었다. 그래서 억지로 컵을 쥐고 한 모금 마셔보았는데 몸서리치도록 그 맛이 쓰디썼다. 지금껏 한 번도 미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고 혼란스러운 맛이었다. 그래서 나는 술 마시기를 포기하였다. 나는 다시 잠자리에 누우며 생각하였다. 그럼 어제까지 내가 마셨던 술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환상인가? 아니면 마법의 묘약인가? 어쩌다 오후 늦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날 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럴 때면 나는 또 생각하곤 한다. 하루에 10잔을 마셔도 눕자마자 잠들던 나는 도대체 어디 갔는가? 그것은 분명 나의 전신이었단 말인가? 최근에 나는 아는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에 들렀다가 밤 열차로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새벽 1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낯선 밤 풍경에 공포를 느낄 만큼 충격을 받았다. 비틀거리며 거리를 걸어가는 취객들, 택시를 잡기 위해서 위험하게 도로 한복판으로 나와 손을 흔드는 사람들, 악마의 눈처럼 화려하게 명멸하는 네온의 불빛들,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젊은 아가씨들, 그녀에게 다가가 유혹하며 수작 부리는 남자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괴되어가는 인질처럼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한때 그러한 밤풍경은 내게 몹시 낯익은 모습들이었다. 나 자신이 매일 밤 그러한 야유회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언제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도시를 걸어 다녔고 때로는 골목길에 목을 꺾고
토하기도 했었다. 때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불평 섞인 바가지를 긁었으며 나는 옷도 벗지 않은 채 잠자리에 송장처럼 눕기도 했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밤 풍경은 내게 생소하기 짝이 없는 이국적 풍경이었던 것이다. 어제까지의 사는 방법을 모두 잊어버린 나는 그래서 저녁 6시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방법만이 내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본다. 텔레비전을 보는 그 행동만이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아들 녀석마저 장가를 보내 넓은 집에는 늙은 아내와 나뿐이다. 우리는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아내가 한 밥을 맛있게 먹는다. 아내가 해준 밥만이 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사과를 깎고 어떨 때는 감도 깎는다. 그 과일을 먹으며 나는 비로소 안심한다. 10시가 넘으면 우리는 서로 이별해 아내는 도다니의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안방의 침대로 간다. 잘 자요. 내가 말하면 아내는 대답한다. 잘 자요. 어쩌다 밤에 잠이 깨면 나는 껍질을 벗은 애벌레처럼 우주의 낯선 별에서 혼자 잠든 어린 왕자와 같은 고독감을 느낀다. 그럴 때면 유령처럼 일어나 거실에 서서 아파트 창문 앞에 펼쳐져 있는 중학교의 운동장을 쳐다보곤 한다. 새벽 2시가 넘었어도 운동장에서는 젊은이들이 축구를 하기도 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산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인도에 갇힌 로빈스 크루소처럼 언젠가는 나도 아내와 둘이 그 운동장을 손잡고 걸어보리라 다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그 운동장을 바라보기만 할 뿐 걸어본 적은 없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라고 플라톤이 말했던가. 나는 지금 그 망명지에서 손꼽아 유배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다. 내 전생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이제 금생에 살고 있다. 꽃반지 끼고 아내와 함께 산 지 어느덧 35년, 결혼 35주년이 산호혼식이라는데 내년이 바로 그 해가 된다. 그뿐인가 아내와 나는 해방둥이이니 올해로 둘 다 환갑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직까지 아내가 한 번도 목청껏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가족에 쓴 적이 있고 이를 이명세 감독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 무단으로 도용한 적이 있어 꽤 알려진 사실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였는데 아내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집들이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신부를 불러다가 노래도 시키고 춤도 추게 하는 일종의 골탕 먹이기인데 아내가 없어지자 친구들은 난리도 아니었다. 신부 어디 갔냐? 신부 죽었냐? 안 들어오면 쳐들어간다. 친구들이 난리굿을 쳐도 아내는 오리무중이었다. 화가 난 내가 찾아보니 아내는 연탄방에 숨어 있었다. 왜 숨어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남 앞에서 한 번도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학교종이라도 부르고 나오라고 성화하였지만 아내는 요지부동이었다. 신혼 때부터 아내를 확 휘어잡지 않으면 체면이 아니라고 생각한 나는 벌컥 화를 내었는데 그러자 아내는 질질 짜기 시작하였다. 초등학교 음악 시간에도 노래만 불렀어도 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입을 벙긋도 하지 않아 최악의 성적을 받았다는 것이
아내의 설명이었다. 그날 나는 아내를 대신해서 노래를 3곡이나 연거푸 부르고 엉덩이로 사랑한다는 글씨를 쓰고 나서야 겨우 해방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나는 아내를 노래 못 부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남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면 갑자기 목이 메는 심리적 결함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음정과 박자도 못 맞추는 음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첫 아이 다혜를 낳고 나서 어느 날 나는 아내의 자장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아내는 다혜를 재우며 자장 자장 우리 아가야 옷같이 어여쁜 우리 아가야 귀여운 너 잠들 때 하느적 하느적 나비 춤춘다는 자장가를 부르는 것이다. 비록 높은 옥타브의 노래는 아니나 박자뿐 아니라 음정도 정확하고 목소리도 낭낭하였다. 그래서 나는 아내가 음치여서가 아니고 또한 갑자기 목이 메는 심리적 원인도 아닌 다만 남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 자체를 싫어하는 성격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부터 나는 아내에게 굳이 노래 부르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어쩌다 친구 부부들과 모임을 가질 때 번갈아 노래를 부를 때에도 나는 아내를 대신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내의 차례가 오면 갑자기 감기에 걸려 목이 쉬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곤 했었다. 아내와 둘이서 일요일마다 성당에 나가면서도 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나는 그것이 참 신기하다. 분명히 찬송가 책을 들고 있고 성가대의 노랫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다. 아내는 입만 벙긋벙긋하며 노래를 쫓아가고 있을 뿐 목소리는 내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레코드 음악을 틀어놓고 입만 벙긋거리며 립싱크를 하는 가수들처럼 아내는 노래 부르는 것을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었다. 남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아내의 성격을 물론 나는 존중하고 있지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목청껏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는 노파심에 나는 일부러 아내 곁에서 큰 소리로 목청을 높여 성가를 부른다. 그러면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여 따라 부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벙어리다. 입만 벙긋거리는 벙어리 합창단원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연말 아내의 노랫소리를 듣는 혁명적 사건이 일어났다. 새로 이사간 아파트에는 고등학교 동창생이 7명이나 살고 있는데 5가족이 모여 함께 막년회를 한 것이었다. 그중 가장 막내라고 해도 나보다 겨우 6살 아래인 중늙은이인데 그 부인은 H대 교수로 성격이 활달하고 유쾌한 분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노래방에서 광란의 밤을 보내기로 했는데 무조건 노래 2곡은 준비하고 와야 한다는 것이 그 여인의 언명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노래 부르는 것에 공포를 갖고 있는 아내는 떠날 때부터 이를 걱정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여보, 어떻게 하지? 걱정도 팔자다. 정 안 되면 내가 대신 불러주면 되잖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는데 실제로 그날 밤 광란의 밤이 벌어지고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그 여인은 위스키와 맥주를 섞어 신폭탄주를 제조해 한 잔씩 한숨에 들이켜기를 명령한 후 한 사람씩 나와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자기 차례가 다가올수록 울상이 되었으나 이것은 지상명령이었다. 마침내 아내의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아내가 신혼 때처럼 어디론가 도망쳐 행방불명이 되거나 가출해버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방 기계에서
꽃반지 끼고란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아내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마이크를 들고 무대로 나가고 있었는데 나는 본능적으로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마이크를 들고 아내 곁으로 돌진하였다. 아내와 나는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생각난다 그 오솔길 그대가 만들어준 꽃반지 끼고 다정히 손잡고 거닐던 오솔길이 이제는 가버린 가슴 아픈 추억. 나는 아내와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하였다. 비록 목청껏 부르는 큰 소리의 노래는 아니지만 아내와 둘이서 부르는 이 노래는 도대체 얼마만인가. 아내와 노래방에 간 것이 평생 이것이 두세 번째이니 아내와 둘이 부르는 이 이중창은 아마도 이것이 처음일 것이다. 일요일 성당에서도 못 듣던 노랫소리가 아내의 입에서 노래방 마이크를 타고 또렷또렷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자 내 가슴속으로 노래의 가사처럼 그 옛날의 오솔길이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길가에 피어난 클로버를 따서 반지를 만들고 그것을 손가락에 끼고 다정히 손잡고 거닐던 오솔길. 아, 생각난다. 저 노래가 유행하던 것이 1970년대 초반이던가. 그때 빛나는 처녀였던 아내는 나보다 더 사랑했던 첫사랑의 연인과 꽃반지 끼고 오솔길을 거닐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무슨 질투가 나랴. 아내가 처녀 시절 첫사랑의 청년과 꽃반지를 끼든 키스를 하든 그것은 모두 가버린 가슴 아픈 추억일 뿐. 나는 아내를 부둥켜 안았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노래를 계속 불렀다. 생각난다 그 바닷가 그대와 둘이서 쌓던 모래성 파도가 밀리던 그 바닷가도 이제는 가버린 아름다운 추억. 정녕 떠나버린 당신이지만 그대로 잊을 수 없어요. 여기 당신이 준 꽃반지를 끼고 당신을 생각하며 오솔길을 걷습니다. 그대가 만들어준 이 꽃반지 외로운 밤이면 품에 안고서 그대를 그리네. 옛일이 생각나 그대는 머나먼 밤하늘의 저 별. 아내를 부둥켜 안고 노래를 부르며 나는 생각하였다. 하느님, 제가 안고 있는 이 여인은 노래의 가사처럼 머나먼 밤하늘의 저 별입니다. 알퐁스 도테의 별에 나오는 아름다운 문장처럼 지친 별 하나가 내 가슴에 와서 유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꽃반지를 끼고 모래성도 쌓았습니다. 그것이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정녕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온다 하더라도 서로를 잊지 않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베토벤은 말하였다. 작은 뜰, 작은 예배당, 그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전능하고 영원 무궁한 영광을 위해 나는 노래를 작곡하고 연주하는 것이다. 베토벤의 말처럼 작은 뜰이자 작은 수도원인 아내의 몸에서 나오는 작은 노래야말로 35년 만에 부르는 전능하고 영원 무궁한 신의 영광을 위한 장엄 미사곡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에 관한 명상. 철학의 아버지인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기원전 6세기경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말하였다. 즉 물은 우주 모든 것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이론론을 제창하고 모든 물질은 물의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물은 때로 눈이 되며 안개, 우박,
비와 얼음, 수증기가 됨으로써 액체에서 고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변화하는 모습에서 그런 원리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엠페도클레스는 흙, 공기, 불과 함께 물을 만유의 원소라고 하는 사원소설을 제창하였다. 뿐 아니라 석가모니는 우리들의 인간은 쥐수, 화풍, 즉 흙과 물, 불, 그리고 바람이라는 사원소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물에서부터 나오고 물에서부터 태어나며 물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물은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인체는 70%가 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구의 70%가 바다이며 30%가 육지듯이 우리의 인체는 30%의 육체와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체는 지구이며 우리의 육체는 육지와 같다. 따라서 물의 오염은 생명의 오염과 같다. 물이 병들면 우리 육체도 병든다. 지구가 오염되면 우리의 생명도 오염된다. 바다가 죽어가면 우리의 생명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진 비교적 단순한 물질이다. 화학식은 H2O로 되어 있다. 또한 물은 0도를 중심으로 그 이하에서는 얼음이 되어 고체가 되며 그 이상인 100도에서는 끓어 기체가 된다. 동양의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노자는 최상의 덕을 지닌 사람은 물과 같다고 말한 후 물에는 3가지 특성이 있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 첫째는 물은 선하여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는 않는다. 는 말이다. 물은 만물을 능히 키워낸다. 우리들 사람은 물론 모든 동물들과 벌레들은 물에서 자라고 물에서 생명을 얻는다. 이 세상 모든 나무들과 꽃, 풀들도 물속에서 양분을 얻으며 물과 햇볕을 통해 광합하며 푸른 생명을 지닌다. 만물을 능히 키워냄에도 불구하고 물은 이를 자랑하지 아니한다. 물은 침묵한다. 물은 그 자체로는 말이 없다. 그 둘째는 물은 본성이 부드럽기에 자연을 좇으며 다투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였다. 물은 부드러움의 극치이다. 물은 그 자체로는 형태가 없다. 물은 그릇에 넣으면 그릇의 형태를 담고 병 속에 넣으면 병의 형태를 담는다. 붉은 물감을 넣으면 붉은 물이 되며 푸른 물감을 넣으면 푸른 물이 된다. 차를 넣으면 차가 되고 커피를 섞으면 커피가 된다. 주정을 넣으면 술이 되며 독을 넣으면 독약이 된다. 물은 그 무엇이든 받아들인다. 물은 너무 부드러워 또한 너무 약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이 바위돌을 뚫는다. 그 부드러움이 산을 깎고 깊은 골짜기를 만들며 단단한 암석을 침식한다. 밀려오는 경랑은 끊임없이 해안선을 침식하며 섬이나 대륙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물은 또한 기후를 좌우하며 모든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토양을 만드는 힘이 된다. 또한 물은 증기나 수력 발전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전기가 마침내 현대 문명을 꽃피웠다면 그 화려한 문명의 근원에는 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다. 류수 부쟁선. 흐르는 물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 물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는다.
물은 잠시 가둘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갇히거나 고인 물은 썩어버린다. 물은 재물과도 같다. 조선조의 무역왕 임상옥은 말하였다. 재물은 물과 같이 평등하며 인간은 저울처럼 바르다. 이 말은 진리다. 재물은 물과 같다. 따라서 재물은 물처럼 순환하여야 한다.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나 비가 되고 눈이 되어 지표면에 내린 다음 다시 모여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듯 끊임없이 순환하여야 한다. 물을 소유하려면 부작용이 따르듯 재물을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하면 둑이 무너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물은 높은 물도 없고 낮은 물도 없이 저울처럼 공평하다. 물은 모두 함께 바다에 이른다. 서로 싸우지도 않고 다투는 일도 없이 서로 함께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다. 또한 노자는 말했다. 물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신한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 분수다. 분수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솟아오른다.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이다. 사람들은 그 누구나 낮은 자리를 싫어한다. 그러나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 물의 일생은 낮은 곳으로의 여행과도 같다. 그러므로 물은 겸손하다. 그러나 낮은 곳으로의 여행이야말로 물의 평화를 이룬다. 그 개울은 하천이 되고 내를 이룬다. 물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졸졸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물도 서로 다투는 일은 없다. 그리하여 물들은 대화합의 강이 되어 흐른다. 강은 자신의 주위에 평야를 창조하며 마른 대지의 뿌리들을 적신다. 바다는 물에 있어 죽음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다에 이른 물은 죽지 않는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물은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의 기원이 된다. 물이 흘러간 여정을 우리는 기록한다. 그것을 지도라고 부른다. 지도는 물의 역사이다. 인간은 누구나 역사 속의 인물로 남길 바란다. 그러나 물은 지도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 낮은 곳을 따라 흘러가는 것뿐이다. 뛰어난 영성을 지닌 옛 성인들의 덕은 이와 같다. 그들은 전혀 드러낸 적이 없다. 그들은 그냥 물처럼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일생을 보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은 영원히 기록된다. 그리고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물은 만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물은 정직하며 전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또한 물은 온갖 더러움을 세정한다. 온갖 더러운 물건들이 물에 의해서 깨끗해진다. 그러나 물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물이 그 더러움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스스로 희생하였기 때문이다. 물은 우리의 혈관 속에서도 흘러내린다. 그것을 우리는 피라고 부른다. 그 붉은 피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눈에서도 물이 흘러내린다. 그것을 우리는 눈물이라 부른다. 그 눈물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은 정화된다. 눈물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묘약이다. 눈물은 물이 빚어낸 최고의 보석이다. 나는 내 손에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기보다는 내 눈에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리기를 소망한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나는 기다린다.
이 꽃밭에 그님이 오시기만을. 그님이 누구신지 아직 나는 모르지만 그님은 마침내 내 생애의 꽃밭에 내가 바라던 손님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오실 터이니 아이야, 우리 식탁을 마련하자. 식탁 위엔 눈부신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자.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